안녕하세요. 저는 막 이혼 소송 승리를 마치고 이 승소의 기쁨을 공표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된 이혼녀입니다. 앞으로 제 앞에 서류를 뗄 때면 이혼이라는 오점이 찍히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제 인생의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제게 이혼줄은 단연 승리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녀라고 해서 그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저는 상처를 딛고 새 삶의 기회를 얻은 이혼녀들의 사정을 모두 응원합니다. 제 스스로 가정하고 있는 제 가게 단골 손님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 매장은 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이라서 다른 키즈 카페 치고는 작은 규모예요. 그래도 다른 키즈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카페에는 토끼 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키즈 카페가 단층 건물로 있는데 거기 옥상에 제가 토끼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매장과 차별을 두기 위한 저만의 고유 개성이었죠. 당연히 제 카페가 처음부터 장성했던 건 아닙니다. 몇몇 손님들의 후기로 SNS로 오르더니 어느 순간 확산돼서 예약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쭉쭉 성장해온 거예요. 첫 사업치고 성공적인 결과였어요. 규모가 더 컸다면 훨씬 많은 수익으로 돌아왔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보다는 저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충분했음에도 굳이 규모를 확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정착해 있던 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연봉은 대기업 연봉의 2배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저의 카페는 서울 외곽에 있었고 도심의 화려한 카페들과 달리 폐가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라서 전문가의 손길로 이루어진 곳보다는 허름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1년 고생하여 직접 손봐서 만든 카페이기에 제게만큼은 무척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희 카페는 오는 사람마다 예약을 받아야 할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인적이 드문드문한 위치에 있어서 종종 단골 손님들이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내부 사정 모르고 겉만 보기엔 좀 형편에 부치는 처지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키즈 카페를 하는 거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손님들 뿐이었는데 그렇다는 건 어른들은 전부 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혼인 제게 더 잔소리 같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당시 나이가 36살이지만 저는 결혼보단 뒤늦게 정착한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해서 손님들 그렇게 물을 때마다 형편에 부치지 않을 만큼만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굳이 손님들에게 제 여건을 알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토끼처럼 예뻐도 그 부모들은 이미 사회에 찌들 만큼 찌들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또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서 결혼 생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굳이 뭐든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친정 엄마의 조건이기도 했어요. 어줍잖은 집안의 아빠와 결혼해서 갑갑한 시댁살이를 하다가 이혼을 한 엄마는 늘 외동딸인 저에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에 대한 조심성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마냥 엄마의 속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1살에 준비해서 차린 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부터 애기 엄마들의 조언이 엄마가 해주는 인생 조언과 같은 레파토리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특히 돈 조심해요.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부든 가족이든 돈이랑 바람이 항상 문제야. 성격 차이? 그것도 돈이랑 바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때부터 저는 더더욱 결혼할 생각과는 멀어졌습니다. 엄마랑 손님들의 조언은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게 들렸거든요. 만약 제가 결혼에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들이 유용한 정보이긴 했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 전부 잔소리로 들렸지만요.
키즈 카페다 보니까 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끼 구경을 하다 갔는데요. 한날은 아빠 되는 사람이 토끼 같은 딸내미를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도 엄마 손님에 비해 빈번하지 않아서 저는 한 번 오는 아빠 손님들 얼굴을 웬만하면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날 그 남자가 딸이랑 되게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저런 아빠들만 있었다면 우리 엄마도 이혼을 안 했으려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그 남자가 참 가정적이고 아이한테 살가운 타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두 번, 세 번 예약을 해왔고 네 번째 예약을 했을 때 그 남자의 딸이 제게 고자질하듯 느닷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은별이는 토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이모 좋아한대서 자꾸 저 데리러 와요. 저는 토끼보다 강아지가 더 좋거든요. 근데 삼촌이 이모 보고 싶은 거면서 자꾸 토끼 보러 가자고. 남자가 급하게 은별이라는 아이 입을 막았지만 당연히 이미 다 들은 상태였죠. 그건 규모 작은 매장 탓에 내부 손님들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공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그 사실보다 좀 더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삼촌 조카 사이였다는 사실이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는 얼굴 시뻘개져서 토마토 주스 2잔 결제해달라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미세하게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은근 순수하게 다가왔고 저는 결국 웃음이 터졌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연애를 쉰 것도 오래지만 연애를 하더라도 워낙 들은 것이 많아서 결혼 생각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남자 나이는 40살이었고 제 나이 36살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작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하는 인연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갖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그동안 지켜보면서 매 순간 느꼈던 건데 자기 조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가정적이고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이가 좋아서도 있었기에 저처럼 아이에게 진심인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고 남편에게 반했던 그 가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이 문제와 돈 문제는 다르다는 걸 결혼을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조언을 많이 듣고 보는 관점이 넓어진 저에게도 이렇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결혼 생활에 문제없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길을 쓰며 제게 돈을 쓰자고 했고 제가 결제하는 걸 다 맡고서 무조건 자신이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 여겼던 건지 결혼하고 한두 달 뒤 슬슬 내빼기 시작하더라고요. 딸기 먹고 싶다. 자기 나 딸기 좋아했던 거 기억나지? 작년철에 자기가 사다 줬었잖아. 이번에는 마트에 딸기가 좀 빨리 나왔더라고. 일 끝나면 같이 마트 갈래? 딸기? 요즘 딸기철 아니라서 비쌀 텐데. 여보 가게에 딸기 주스 팔지 않아? 거기 딸기 재워놓을 거 아니야. 그거 먹지 그래? 무슨 소리야. 손님한테 파는 걸 내가 먹으면 장사는 어떻게 하겠어? 바쁜 거면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마트 가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미안해. 오늘만 그렇게 해주라. 사실은 오늘 회식이 있거든. 이게 갑자기 잡힌 거라 내가 미리 말 못했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퇴근 시간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조금 이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남편은 짬이 찬 교사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4시 반 전후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도 남편은 초등교사였고 키즈 카페 손님 중에 초등교사가 있어서 잘 알아요. 회식을 하더라도 4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 시간이 비지 않나 싶지만 제가 남편 직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 입장이 아니라서 별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몇 번 넘어가 줬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부니까 남편이 연애 때처럼 제게 펑펑 쓰길 바랐던 것도 아니라서 미래를 위해 아끼자고 좋게 생각했죠. 남편이 한 번씩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사랑이 식어서 돈을 안 쓰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가게를 쉬면서부터 남편의 숨겨진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아이를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갑작스럽긴 했으나 저는 기뻤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도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음파 사진을 받은 남편의 반응이 시금털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 얼굴에 서운한 걸로 모자라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여보, 아직 아이 지을 수 있는 단계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부터 나만 경제활동하면 우리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아기 가져도 늦지 않잖아. 뭐라고? 아무리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지으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해도 서운할 판에 사진 보자마자 지우자고? 우리가 돈 때문에 허덕이면서 사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서운하다. 지우는 게 정 그러면 당신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 나가보는 게 어때? 임신했다고 눈치 주는 직원들도 없잖아. 가게 청소 같은 경우는 너무 더러울 때 내가 한 번씩 가서 싹 할게. 계산하고 조리하는 건 운동 삼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거야. 이 기회에 쉬면서 몸 생각, 아이 생각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지. 알아, 알지. 근데 내가 혼자서 생활비 대줄 만한 형편은 아니라서 그래. 내 사정 알잖아. 신혼집 때문에 빈털털이 된 거. 남편이 초등교사라 벌이가 좀 되지만 그간 모아둔 돈을 저와 같이 신혼집 사는데 써버리는 바람에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임신을 한 저더러 카페는 일하는 것 없지 않냐 묻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돈 걱정을 한다고 해도 조금은 자신의 아이의 기뻐하는 내색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에게 아쉬운 점이 생기자마자 저는 미혼일 때 들었던 수많은 경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돈 문제, 바람 문제로 부부가 틀어질 수 있다는 손님들의 말이 생각났죠. 그것도 신혼 8개월 차의 말입니다. 남편 생각은 알겠지만 제게 아이를 지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의 뱃속 아이까지 소중히 바라보는 제가 제 안에 생긴 작은 생명을 어떻게 꺼버리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의 의사를 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모아둔 돈 있으니 일 안 하는 동안 생활비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 당신 신혼집 돈 보태는 것도 대출하지 않았어? 모아둔 돈 얼마나 있길래? 임신 기간 한 90개월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쓸 돈 있다는 거야? 그냥 쓸 만큼은 있어. 생활비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애 지우자고 하지 마. 부부끼리도 빚지고 살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산부인과 검사는 같이 가줘야 돼. 이건 제가 남편한테 말 못한 사실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제 외모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대시를 했던 남편은 저를 외적으로 좋아한 것과 달리 제 형편은 그렇게 막 여의치 않은 걸로 봤어요.
친정엄마도 값비싼 호텔 같은 아파트보다 산세 지저귀는 시골이 좋다고 해서 밭일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아마 남편이 인사 갔다가 그걸 보고 제게 더 재산을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애 지우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남편이 쪼들려 보이긴 해서 저도 굳이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쁜 아들을 낳은 날 어처구니 없게도 제 곁에는 친정엄마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문에 오질 못했고 시댁에선 원래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으니까요. 시댁은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당시만 해도 계속 자기 아들이 가난한 집에 팔려간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한편으론 참 각박한 현실이 씁쓸하더군요. 아이를 낳으면서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사다 놓은 물건도 집안에 차차 쌓여갔습니다. 그런 와중 남편 행동이 진짜 웃겼던 게 제가 혹시 생활비를 달라고 할까봐 그 비슷한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면 자리를 슬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한두 달 차까지는 제게 관리비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며 먼저 챙겨주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간 갈수록 티나게 내빼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기가 차서 저도 절대 돈 얘기는 언급 안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제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날 남편이 의외로 저에게 먼저 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보, 가게 문 닫은 지도 벌써 1년 넘었잖아. 생활비 안 모자라? 당신 애기용품 사는 것 보면 돈 만만치 않게 들 정도이던데. 모은 돈이 아직도 있어? 엄마한테 받아 쓰지. 엄마가 아이 낳은 선물로 생활비 좀 보태주셨거든.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애한테 이것저것 좀 사주라고 돈 보내주는 것도 있고. 아, 그래? 장모님 돈 좀 있으신 거야? 일도 안 하고 계시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결혼하기 전엔 나한테 따로 그런 말은 안 했었잖아.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애초에 여유가 있으셔서 그러셨나 봐. 남편은 친정에 돈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장모님 돈 좀 있는 거면 우리가 좀 더 빌릴 수 없을까? 내가 급한 사정이 있는데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아주 급한 거라. 급한 사정이라니 무슨 일이길래 돈까지 필요해? 말하는 것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필요한 건데 드러나 보자.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기로 한 기한이 다음 주라서 그 친구도 넉넉하지 않은데 빌려준 거라서 기한 밀리면 안 되거든. 제 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뇨. 대체 왜? 언제? 저도 모르게 몰아세우며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댁 핑계를 대더라고요. 시모가 관절 수술했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시댁 일인데 며느리로서 모르는 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러면 완전 눈밖에 나는 셈이잖아. 당신은 날 시댁이랑 영영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일단 진정해. 나는 당연히 너한테 돈이 없는 줄 알고 말해봤자 달라질 상황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해결도 안 나고 고민하는 사람만 괜히 배가 되는 거잖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말만 해줬어도 내가 무신경한 며느리까진 안 됐을 거야. 어머님께서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안 되겠다. 전화라도 드려야겠어. 아니 괜찮아. 이미 2달 전 일이야. 지금은 멀쩡해. 한참 지난 일 꺼내지 마. 엄마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괜히 꺼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야. 시댁에 전화하려는 저를 남편이 굳고 말릴 때 수상함을 감지했어야 했는데
제가 한참 둔했습니다. 저는 의심할 생각도 않고 결국 친정에 말해서 돈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금방 화색이 돌며 고맙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날 집안 청소랑 식사 준비까지 다 해주며 간만에 연애 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연년생 딸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1,000만 원을 가져간 남편은 저한테 더 잘하겠다면서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 위해 죽을 때까지 희생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과한 오버였고 허세였지만 힘이 솟는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그저 웃음으로 넘겼네요. 그러나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고 우리 신혼집으로 찾아오면서 나름 평행했던 기류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그래, 또 애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다. 아들 가졌다고 1년을 쉬었으니 이번엔 딸 걱정에 몸을 사려야 된다고 말해야겠구나. 정말로 일을 계속 쉴 생각이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석현이 2살 정도 되면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배부른 몸으로 석현이 보면서 일까진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렴.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막상 일 안 하고 남이 벌어주는 돈으로 쉬다 보니까 편해서 그러는 건지 묻는 거다. 시모는 제가 제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듣자 하니 시모는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시모한테 자기가 생활비 준다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어머님, 저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임신하기 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맞벌이라서 생활비 딱 절반 내서 해결했어요. 최근에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저한테서 돈 1,000만 원까지 빌려갔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혼자 돈 벌어서 등골 빠진다고 나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데 1,000만 원은 뭐고 병원비는 또 뭐니? 내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너는 나를 갖고 그런 거짓말을 해? 저야말로 당황스럽네요. 거짓말이라뇨? 어머님 2달 전에 관절 수술하셔서 병원비 1,000만 원 들었다고 애아빠가 그랬는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갚을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빌린 거라고요. 참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매도하며 지내고 있었어?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너 무릎 꿇을 준비해. 시모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나마나 제 말이 거짓일 거라고 계속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를 받은 남편은 시모가 묻는 말에 능청스럽게 시모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모가 말했던 대로 남편이 시모한테 등골 빠진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 흉을 살짝 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어 보이는 건 또 싫었는지 은근 자존심을 부리더라고. 신경 쓰지 마, 엄마. 잠깐 받아주면 괜찮아져. 아무래도 산후우울증? 그런 건가 봐. 남편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 시모의 전화를 뺏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당신 허언증 있어? 아, 다른 변명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은 어디다가 썼는데? 여보가 왜,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당신을 못 살게 구니까 내가 나름 엄마 이해시키려고 그냥, 아니, 그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왜? 당황한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시모랑 저랑 같이 있는 걸 빠르게 상황 파악하는 중인 듯 싶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변명거리를 못 찾았는지 바쁘다고 끊어버리더군요. 지켜보던 시모는 자기도 자신 아들의 버벅거림에 수상함을 감지했는지 갑자기 제게 자기 아들 잡고 살았냐며 불같이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이도저도 못하고 기죽어 살고 있다고 멋대로 몰아갔죠. 어머님, 판단 제대로 하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 배불리 출근하고 있는 거 다 제 돈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앞으로 증명해드려요? 남편이 어머님 집 가서 밥 얻어먹게 만들어야 제 말 믿겠어요? 뭐라고?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처음부터 별로라고 생각했어. 코딱지만한 게 가게 하나 하면서 그런 것도 사장이라고 떵떵거릴 때부터 성격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다고. 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여기저기 고개 숙이며 굽신거리는 어머님 아들보단 제가 떵떵거릴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남편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돈 1,000만 원 가지고 엄청 자랑질 해대네. 우리가 1,000만 원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집을 뭐로 보고. 시골 총구석에 산다는 네 엄마보다 도심 한가운데서 교사 엄마 소리 듣는 내가 더 잘 살아. 1,000만 원 그까짓 건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 정도는 껌값이야. 그럼 그 껌값 좀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는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시모한테 아들이 싼 똥 교사 엄마가 좀 처리해달라고 예의 없게 말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건방지게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더 열을 내더군요. 돈 없는데 괜히 자존심 부리는 거 맞죠? 못 갚을 것 같으면 그냥 마세요. 대신 제가 남편을 무슨 취급을 하든 신경 끄시고 저희 친정이랑 저 함부로 모욕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제가 시모 신경을 살살 긁어주니 제 분에 못 이겨 차용증을 막 휘갈겨 작성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펜을 던지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면 고소할 거라고 하며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얼떨결에 차용증을 얻어냈지만 저는 이걸로 1,000만 원 문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가 계속 궁금했어요. 무조건 알아내야 할 것 같은 촉이 왔죠.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의 능력이 생긴다고 오감과 육감이 바짝 서면서 머리가 팽팽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키즈 카페 손님들이 알려준 이혼의 계기가 되는 이유 2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돈 문제와 바람 문제였습니다. 혹시 1,000만 원이 불륜 때문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온 집안을 뒤지며 남편의 바람 흔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짚은 건지 딱히 그럴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상한 물증을 찾기도 전에 제가 시모한테 차용증 받았다는 걸로 이혼 위기가 찾아왔죠. 당신이 며느리로서 뭘 한 게 있다고 차용증까지 받아. 내가 갚겠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돈 빌린 처지라고 해서 남편을 깔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한테 내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랬니? 어머님이 또 전화 왔더라. 당신이 가서 또 거짓말 쳐놨으니까 날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거 아니겠어? 그래, 내가 아들로서 엄마한테 불효하기 싫어서 거짓말 좀 했다.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우리 엄마한테 차용증을 받았다는 건 우리 집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어. 나도 당신이나 어머님이 1,000만 원으로 속 좁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어. 그래서 그 1,000만 원 어디다가 썼냐고. 왜 자꾸 숨겨? 바람피니? 남편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갑작스런 상황에 진실이 툭 튀어나오면 얼굴이 빨개지는 신체적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 조카가 대신 고백했을 때도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었죠. 역시나 당황했는지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분을 못 참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시모한테 전화와서 남편이 시댁에 갔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도중 아이가 다쳤는데 혹시 문제 생겼을까봐 병원 가느라 바쁘기만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고 저는 아들을 안고 나오면서 마음을 독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바로 키즈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 소식이 궁금했다며 반겨주는 손님들을 따로 제외했죠. 제가 미혼일 때만 해도 그들이 부모의 처지다 보니 세상 보는 관점이 팍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기혼녀가 돼버린 입장에서 다시 보니 너무 실용적이고 귀한 조언들인 거 있죠?
잔소리 같기만 하던 경고가 그때는 제게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중엔 남편 초등학교 옆에 붙은 병설 유치원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제 사정을 다 듣게 된 손님이 제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되자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장님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도 거기 학교 선생이거든요. 남편이 자기 동료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길래 저희가 그걸로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간절히 부탁해서 그 교사 손님의 남편까지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자마자 자기를 찾았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라 입을 다물고는 제가 묻는 1,000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 난감해하기만 했죠. 제발 부탁이에요, 선생님. 저한테 자식들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내려면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 사정을 이해해준 그 남자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제가 이혼 결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확신을 주었죠. 웬 교생 선생님과 2달 전 바람이 났던 남편은 그 교생 선생님이 실습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자 입 다물어주는 대가로 교생 쪽에서 남편한테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교사 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줘서 입막음 시켰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녹음하고서 친정을 가장 먼저 찾았고 아들만 맡긴 뒤에 제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시간대쯤 찾아갔어요. 일부러 지각하게 만들려고요. 제가 연락도 없이 시댁에 들이닥쳐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변호사 등장을 보고 당황한 시댁은 저더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정쩡하게 대꾸하기만 했습니다. 돈 문제, 바람 문제 일으킨 남편, 억울해서 데리고 살 수가 있어야죠. 변호사 선임해서 왔으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전문가 등장해 시모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귀한 변호사 모셔다 놓고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 불륜 증거, 차용증 효력,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남편을 소송을 해야만 하는 증거들을 풀어놓았죠. 남편은 무엇보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것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누가 부녀 아니랄까봐 같이 듣고 있던 시모도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더군요. 맞고소하고 싶으면 해. 누가 봐도 당신 쪽에서 패소할 것 같지만. 어머님이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 패소해서 소송 비용 날리더라도 타격은 없겠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뭐 제대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을 거야? 남편은 일단 변호사 보내고 얘기하자며 눈치를 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변호사 없는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끝까지 건방진년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걸 뒤늦게 남편이 막아낸다고 애를 쓰느라 저를 쫓아오진 못했습니다. 저는 짐 싸들고 바로 친정으로 이사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소송장이 보냈는데 남편한테서 불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엄마가 한 소리를 왜 그대로 믿었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내 주머니 사정 더 잘 알면서.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차라리 그냥 욕하고 때려. 소송까진 가지 말자 우리. 어? 당신은 이런 와중에도 자식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어떻게 당신같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조카를 그런 눈으로 봤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무래도 단단히 콩깍지가 쓰였었나 봐. 아니면 당신이 작정하고 나를 속였거나. 당연히 우리 애들 궁금하지. 석현이도 걱정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딸도 내가 꼭 아빠 노릇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소송 먼저 취하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아빠 노릇? 당신이 앞으로 우리 애들 앞에 아빠 자격으로 마주할 일은 없을 거야.
양육비 핑계로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순간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각오하던지. 남편은 저더러 진짜 너무하다고 찌질하게 애걸하면서 빈털터리 사정을 빌미로 제게 선처를 해줄 것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단호하기만 하자 조급해진 남편은 목소리가 다소 돌변하면서 제 재산을 들먹이더라고요. 늙은 나이에 SNS를 안 해서 몰랐는지 저의 키즈카페 평판이 높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면 손해일걸? 당신이 가진 재산 나랑 반으로 나눠야 돼. 그거 억울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재산 숨겼던 건 안 따질게. 제발 선처해주라. 내 돈주머니 알고 나니까 그 재산까지 또 탐나는 거야?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 내가 아는 교사 중에 당신이 제일 밴댕이 소갈딱지네? 위자료 낼 돈 없으면 교사 엄마라는 소리 듣고 1,000만 원 껌값이라고 떵떵거리던 당신 엄마한테 달라고 하라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럼 당신 재산 속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요즘 재산 사기 많아서 당신 무조건 뭐 하나 걸릴걸? 그래, 해보던가. 내가 없는 돈을 있다고 입간 것도 아닌데 그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혼이 나한테 손해라고? 카페든 내 돈이든 다 엄마 이름으로 돌려놔서 너한테 떨어질 돈 같은 건 없는데 어쩌니? 그거 하나는 있다. 부동산 빚. 신혼집을 살 때 저는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대출을 내서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더더욱 제가 돈이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음에도 결혼이란 현실을 위한 대비책 같은 거였습니다. 부동산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이라고 키즈카페 손님 중 한 사람이 팁을 주었거든요. 엄마 손님들 덕분에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가게 명의, 제 계좌를 전부 엄마 걸로 돌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게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신혼집 내에 있는 가구와 빚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분할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 빚이 조금은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는 저한테 껌값인 수준이라 아마 화살은 남편에게 다 꽂힐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사이 저는 딸을 낳았고 몸조리해서 건강하게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당연히 이례 없이 승소를 했어요. 절망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상간녀를 소송했다는 소송장까지 보여주었고 당신 또한 공무원 밥줄 끝났다고 마지막 숨통까지 짓밟아 주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그건 그냥 꽁으로 받아먹고 내 돈은 전부 다 털털 털어가겠다. 정말 당신 이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빚 떠넘겼으면 됐지. 상간녀 소송까진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왜 결혼 약속을 쉽게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마냥 다 좋기만 한 줄 알아? 돈 문제엔 빚으로, 불륜 문제엔 사회 제명으로 복수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들이. 그리고 그 교생 선생도 알아야지. 선생이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부모를 꼬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남편에게 똥을 뿌린 저는 그 똥덩어리에게 손을 털고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시모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제가 엄마 이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실컷 자랑을 하고 나왔네요.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마친 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남편의 불륜과 교생 선생이던 상간녀의 불륜을 모두 올려 공론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 품위질서 위반으로 남편은 교사직에서 박탈당했고 아직 대학생이던 상간녀도 얼굴이 다 팔려서 학교 어디에 재임하던 지옥 끝까지 불륜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안 봐도 뻔한 비디오지 않습니까? 교사 아들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해뒀던 시모는 아들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았고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자 저는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은 카페를 무상으로 오픈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이혼 스토리를 듣고서 너무 용감하게 잘 해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렇게 축하까지 받았으니 더 속이 시원했는지도 모르죠. 발에 박힌 티눈의 경우 막상 제거하기 번거로워 대부분 고통 참고 병원 가길 미루는데 그것 싹 관리해서 없애버리면 너무 시원하고 걷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시댁은 발바닥에 티눈과 같은 존재라서 나를 찌르는 순간 바로 제거를 해줘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00만 원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남편과 시댁이 주는 고증을 숨 막힐 때까지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님들과 친정엄마가 칭찬해주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답니다. 아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혼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제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기혼이었을 땐 검정색, 이혼녀인 지금은 하늘색인 기분이네요. 제가 좀 감성적인 여자라 비유를 좀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참, 친정에서 지내게 된 저는 친정에 어린아이들을 떼놓고 다시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당분간은 친정엄마가 저 일할 때만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체력에 붙일 것 같으면 제가 어린이집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도 밭일만 하다가 간만에 토끼 두 녀석을 데리고 지내니 사는 게 즐겁다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말고 아이 5살이 되면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에요. 손님들 중 가끔은 제 사정에 위로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내가 힘들어야 되는 처지인가? 고민해야 될 정도로 전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만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 석현이가 아장아장 뛰어오고 딸 석희가 귀여우는데 얼마나 힘이 난다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 빈자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편하기만 하던걸요. 이혼으로 인해서 기쁨을 크게 얻었지만 그렇다고 제게 이혼이 마냥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한 미래인가를 많이 고심했어요. 남편의 변심도 시댁이 주는 은근한 스트레스도 모두 상세히 작성하기에 분량 조절이 안 되어서 함축시켰던 거지 저도 많이 울고 서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한테서 정을 빨리 뗀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 털고 일어나는 기간도 그만큼 짧았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카페에 엄마 손님들을 통해서 결혼 스트레스, 이혼 스토리 등등 많이 들어서 결혼이 평생 꽃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쫑이 나버리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역시 결혼에는 잘 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고 오히려 어떻게 잘 끝을 볼까를 준비하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을 자랑처럼 썼다고 해서 이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란 걸 꼭 이해해 주세요. 글을 쓰는 시간 동안 너무 즐겁고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